글을 읽을 때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이 많이 나타나면 각 사람에 대해서 읽은 후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거나 너무 많은 인물이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것은 소설이고요. 레드클리프 홀이라는 분의 고독의 우물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었을 만한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거나 아주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화면을 보지 않은 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소설에서 등장을 했는지 이 페이지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글을 읽는 것이 좀 약하구나, 그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읽어봤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소화가 됐더라 라고 하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현상을 여러분이 겪어서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사람에 관한 이야기 또는 여러 어떤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잘 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정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기가 힘들다. 즉 너무 많아서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다 담기가 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꽉 차버려서 더 못 넣겠다, 이런 것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게 실제 물리적 공간인 경우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넣으면 금방 차지만 그 안을 잘 정리해서 넣으면은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역시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잘 정리를 한다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정리한다는 게 뭘까요? 마치 짐이 어떤 사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담을 때 잘 쌓일 수 있는 자리에다 놓죠.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필요해요. 냉장고에도 반찬을 넣을 때 그냥 넣으면 금방 차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반찬이나 이렇게 식재료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죠. 그럼 그 통을 쌓아서 통에다 각각의 통에 채운 다음에 이걸 쌓으면은 요 그 공간 꼭대기까지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도 약간 그 마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틀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틀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그런 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다 올려놓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기다 두면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또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무엇은 저기다 놓고 무엇은 저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반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틀이 있고, 이것은 저기에 어울린다, 저기다 두면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들, 내용들을 보고 이건 저기에다 두면 돼, 즉 내가 갖고 있는 틀, 즉 배경 지식과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연결지어서 이건 저쪽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저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맞는 가장 잘 둘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델은 봄날의 집바귀처럼 유쾌하고 밝았다. 그럼 어때요? 아델은 봄날의 집바귀처럼 유쾌하고 밝았다죠. 자, 제가 주어인 아델과 그 다음에 봄날의 집바귀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했고 그 다음에 유쾌하고 밝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처럼이니까
비유를 한 건데, 그럼 주된 내용은 뭡니까? 아델은 유쾌하고 밝았다라는 거죠. 근데 유쾌하고 밝았다에 어떻게 유쾌하고 밝았느냐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 이 문장 하나로도 만약에 마음에 어떤 공간이 가득 차는 분들은 봄날의 집박이 새 얘기를 나오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새가 뭐지? 집박이? 어, 물론 이제 집박이가 새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혼란스럽고 약간 당황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유쾌하고 밝았다는 거예요. 유쾌하다, 밝았다 아시죠? 유쾌하고 밝은 거 아는데 앞에 잘 아는 단어 이전에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내가 아는 것도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즉 유쾌하다, 밝았다라는 것의 느낌, 이미지 또는 개념을 마음속에 잘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봄날의 집박이 만약에 봄날의 강아지처럼 또는 봄날 햇볕 아래의 강아지처럼 이러면 어때요? 강아지가 햇볕 아래에서 봄날의 햇볕 하면은 우리가 특유의 또는 전형적인 봄날의 햇빛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강아지가 햇빛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보통 졸려서 노근하게 있는 거. 근데 봄날의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게 강아지가 했을 만한 행동까지 이어지면 즉 봄날 햇살 아래 강아지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러면 마음속에 딱 구성이 되잖아요. 어떤 장면이고 어떤 모습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봄날의 집박이를 모르니까 유쾌하고 밝았다에 뭔가 살을 못 붙여서 어떻게 유쾌하고 밝았는지는 모른 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어떤 거를 안고 유쾌하게 밝았다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능숙한 사람은요, 이거 모르네 하면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유쾌하고 밝았다를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아는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라든가 유쾌하고 밝은 게 어떤 거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그렇게 좀 정돈하거나 최대한 마음속에서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는 다음 문장에서 혹시라도 이 첫 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포착하고 그래서 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서로를 도와줘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지금 봄날의 집박이처럼 봄날의 집박이가 뭐 어떤데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한 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힘든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뒤에 문장은 좀 편안할지라도 이 앞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뒤에 문장을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뒤에 문장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첫 번째 부분 들어온 것들이 그냥 밀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침착하게, 즉 봄날의 집박이 같은 게 뭔지 몰랐을지라도 좀 침착하게 읽는 연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델은 봄날의 집박이처럼 유쾌하고 밝았다. 근데 그녀는 이거 아델 얘기죠. 언제나 제잘거릴 찰나이처럼 보였다. 언제나 제잘거릴 찰나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막 제잘거리기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 하고 있거나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지금 제잘거린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잘거린다. 제잘거린다라는 건 좀 나이가 어리거나 젊고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리면 남자한테도 해당이 되지 보통 쓰지만 여성일 경우에 나이가 젊은 또는 어린 여성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제잘거린다는 게 꼭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새가 진대 지적인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사람보다는 새처럼 얘기할 때는 지적인다고 할 테고요. 사람한테도 쓰고 아, 지적인다보다는 좀 더 사람에게 주로 쓰는 게 제잘거린다죠. 근데 그게 약간 새랑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집박이 하면서 제잘거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쾌하냐,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느냐라는 게 머릿속이 좀 모아지죠. 그러면서 그냥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유쾌하고 발랄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언제라도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나이. 뭐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두 문장을 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델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개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델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고 생각 넘어가는 거죠. 그럼 아델 했을 때 아델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아델이라는 이름의 그 음감 또는 이 글자가 또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유쾌하다라는 것과 잘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과 이러이러한 성격까지 마음속에 잘 남는 거죠. 안 그러면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이걸 다 내 머릿속에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니까 좀 되게 안 좋은 쪽인데 그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하자라고 해서 나는 이름까지 기억하는 건 어려워.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만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읽기 전략이에요. 나의 능력치를 알고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해내려고 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동화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의 기능이.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하지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읽어보니까 아델과 달라요. 그러니까 아델은 아주 유쾌하고 발랄하고 제가 밝았다라고 써있지만 제가 발랄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해석한 방식이에요. 발랄하고 뭐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인데 하지만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사람은 좀 진중하거나 엄숙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평생을 집안의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간 동안 거대한 폭풍이 바다로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게 뭔데? 근데 그게 뭐가 유명해? 뭐가 아까 하지만이 될 수 있지? 아델의 그 발랄하고 유쾌하고 밝은 그 어떤 성격과고 남자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 오는 동안 거대한 폭풍이 바다로 몰려드는 걸 지켜보고 서 있는 거랑 왜 하지만이 반대가 될까? 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읽기라든지 그 의미를 안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거대한 폭풍이 치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일단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럼 마음이 조마조마해갖고 사니까 항상 노심초사,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왜 발랄하고 유쾌한 사람들은 보통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질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좀 필요하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거나 또는 그런 사람에 관한 어떤 글을 다른 글을 통해서 이미 읽었거나 그러면 맞아 그럴만 하지 이런 게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플라인에 대해서 읽으면 폴라인이 그런 성격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남동생도 마찬가지인 게 뭐예요? 남동생도 고기잡이를 가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남동생도 폴라인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을까요? 근데 남동생이나 이 폴라인이나 똑같은 남매니까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마찬가지가 아니라 남동생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폴라인은 좀채 웃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델의 유쾌함과 달리 폴라인은 좀채 웃은 법이 없었어요. 음울한 얼굴로. 자, 음울하다. 혹시 음울하다라는 단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상황에 뭔가 우울한 것 같은 개념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는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울하다는 단어를 봤을 때 만약에 그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우울한 쪽이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음울한 얼굴을 했을 때 음울한은 몰라도 얼굴은 되게 이렇게 안 좋고 불안하거나 웃는 법이 없고 어두운 그런 얼굴이겠다고 생각하겠죠. 음울한 얼굴로 모든 일에 무심한 듯 보였지만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겼다.
자, 이것도 왜 그러지? 왜 그런 성격이 됐을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 나오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나오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폴라인의 어떤 성격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굉장히 예민하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 능력이 좋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굉장히 감싸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즐겼다는 건 좀 이상한 케이스고 즉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쪽으로는 동정심, 공감 능력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타인의 불행을 즐긴다라는 것은 약간 공감 능력이 없거나 공정심이 없거나 약간 그 소시오패스 약간 이런 거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겼다 해서 어떤 지식이 조금 있다면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만 이 생에서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로워야 돼. 그래서 타인의 불행이 왔을 때 그래 저 사람도 괴롭구나 저 사람도 불행하구나 그걸 위안으로 삼는 그런 성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 걸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걸 보면서 아 그래 인생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만 괴롭거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지식들이 들어오면 내가 자신이 아는 그 바를 떠올리면서 아 폴라인은 그런 쪽으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이제 각각 아델은 이랬고 폴라인은 이랬고 뿐만이 아니라 아델은 아까 그랬는데 폴라인이 이랬어. 그러면 아델과 폴라인이 지금 대조가 되잖아요. 자, 근데 아까 폴라인은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됐어. 그러면 아델은 어떻지? 아델은 이 사람과 좀 달리 이렇게 동정심, 공감 능력 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이전 쪽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밝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행을 겪었을 때 지금 여기 사실 아델과 폴라인이 같은 가족이라는 얘기는 이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앞 페이지는 있었거든요. 자,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아델은 이런 똑같은 경험을 겪고도 굉장히 밝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도 가능성이 있죠. 가족 간의 관계 무심하면서 그냥 밝은 사람, 무작정 밝은 사람, 주변 사람이 슬프거나 이런 건 자기 눈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정말 슬펐어. 슬플 때 정말 슬퍼했지만 털고 일어나서 이겨내거나 또는 가족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밝은 성격도 있지만 밝음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성격, 심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에서 오기도 하고 제가 읽어본 다른 소설에서 왔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한 만나본 사람들의 통해서 쌓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선반인 거죠. 그러니까 아델은 이런 사람인 거야 하고 그쪽 선반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놓는 주머니는 작은데요. 이미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탁 앉아있는 그 책꽂이 선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내가 지금 막 읽은 내용들이 정말 뭐랄까 무제한으로 마음속에 담길 수가 있어요. 무제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델과 폴라인이 다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하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가족, 아버지와 남동생이 죽는 그러한 일들을 아델과 폴라인은 서로 다르게 소화해냈겠구나.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죠. 요 일을 아델이 겪은 것과 폴라인이 겪어내는 것이 다르더라. 자, 아델은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하고요. 폴라인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수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글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아델이 정말 그런지 폴라인이 정말 그런지는 여기 아직 안 써 있어요. 하지만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델이라는 사람이 또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랬구나.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랬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게 마음속에 남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게요. 피에르가 등장하네요. 자, 아델이 1번, 폴라인이 2번, 피에르가 3번입니다. 피에르로 말하자면 다소 무리긴 해도 따스하고 경건했으며 광대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광대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에 그 송강호 배우가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세조한테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굉장히 뭐 왕실 근처에 있었던 잘 나갔던 시절을 모두 버리고 이제 아예 바다 앞으로 해변을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다를 보는 그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냥 광대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넓은 세상을 보고 왔나? 근데 아까 이제 이 가족에 대한 걸로 계속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남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죽었다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고통, 가족을 잃은 고통에서 인생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이러한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아까 나왔던 사람들의 됨됨이는 이 가족에 불어닥쳤던 불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뻣뻣하고 억센 잿빛 머리카락은 짧게 쳐서 머리솔처럼 보였으며 볼품없는 외모였다. 자, 근데 이건 외관이지만요. 외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 또는 성격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잿빛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색깔인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세 번째인 피에르의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일 거라고 만들어 놓고 그건 이제 자꾸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인 면을 묘사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아델은 이런 옷을 입었을 거야. 이런 표정을 지었을 거야. 약간 꿈속에 나온 어떤 인물처럼 얼굴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특징적인 면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개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게 시각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델을 다시 떠올릴 때, 폴라인을 이렇게 떠올릴 때, 즉 그래서 폴라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거나 피에르가 등장했을 때,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했었어 라고 다시 말하거나 되뇌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금 읽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유쾌하고 밝은 옷을 입은 사람과 침울하고 동작도 뭔가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가만가만히 걷거나 누군가 눈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쫙 훑어보는 이런 폴라인 같은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자, 이 글은 소설이 즉 서사적인 글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어떤 모습,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글의 내용들을 이제 마음속에 구성한다. 그런 식으로 기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적인 글은 조금 다릅니다. 자, 더 볼까요? 피에르에 대한 얘기가 기네요. 자, 볼품없는 외모였다. 그는 걸을 때마다 약간 비틀거렸다. 그러면 약간 비틀거렸다니까 좀 다리 쪽에 뭐가 신체에 약간의 그렇게 비틀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치 파도에 떠있는 배처럼 요동치지 않는 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요동치지 않는 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모든 건 움직이게 돼 있어. 또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나? 그런 것처럼 자, 요건 제가 뭐라고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곱씹어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뭐 이런지 않을까라고 한 그게 바로 이 문학을 읽는 재미죠. 계속해서 씹었을 때 혀에 탁 대면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씹고 입에서 불렸을 때 배어 나오는 깊은 맛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봤을 때 안 느껴지는데 이래가지고 읽기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 이것이 한 번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읽고 지나가다 나중에 뭔가 뒤에서 찾아오는 듯이 이해가 되는 이런 걸 통해서 문학적 이해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스티븐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는데 그것은 상서로운 진리였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의 선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때는 또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죠. 스티븐은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피에르, 3번 피에르가 4번 스티븐을 좋아했대요. 스티븐을 좋아했대요. 자, 그러니까 피에르가 스티븐을 좋아한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의 선의는 여기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뭐 스토커 같은 경우는 끔찍하니까 좋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저리 치고 싫어하겠지만 안 그런 경우라면 누가 누구를 좋아해주면은 좋은 거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피에르가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의 선의. 물론 피에르 하고 스티븐 하니까 스티븐은 영어고 피에르는 프랑스 이름이다. 영어 이름과 피에르 그 프랑스인의 전형적인 어떤 이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아델, 플라인, 1번 아델, 2번 플라인, 3번 피에르, 4번 스티븐 등장했는데 밝은 아델, 그리고 거기에 대조되는 플라인, 그리고 피에르는 또 피에르대로 뭔가 남자 같고 아델과 플라인은 좀 같은 여성 이제 자매로서 뭔가 이렇게 대조됐는데 그것과 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피에르, 그리고 피에르가 스티븐을 좋아했다. 근데 피에르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라고 하니까 아델, 플라인, 피에르가 이렇게 가족인 것 같고 또는 이렇게 묶어놓고 스티븐은 피에르가 좋아한 피에르의 친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어때요? 3명 또는 4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활동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는 것들이 안 되니까 글 읽기가 잘 안 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다른 데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약간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읽지는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졌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점 쌓고 배우다 보면 익히면 나중에 또 다른 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